자, 이번 시간에는 스타트업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받으실 때에는요, 요즘에 핫한 홈페이지죠, 누구머니 참고하셔서 평점이 너무 낮은 것들은 미리 걸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IR도 에너지니까요. 자, 투자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프리시드, 시드, 3J, B, C, D, E, 그리고 IPO. 프리시드는 MVP를 만들고 프로덕트와 마켓핏을 보는 단계예요. MVP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 기능 제품이거든요. 최소한의 기능에 정말 있어야 될 만한 기능들만 넣고 마켓에 던져보는 거죠. 시드머니는 이제 성장을 가속화해야 될 시기에서 초기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시리즈 A, B, C는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입증하고 규모가 커지는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IPO는 증시에 상장해서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죠. 자,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가 바로 시드 단계이고요.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D, E가 계속 이어서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IPO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가 데스밸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스타트업이 이익을 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 배달의 민족 서비스를 만든 우한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우한 형제들 외에 일이 다 있었다고 하죠. 개인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회사 업무도 봤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투자를 안 받아도 살아남을 수 있거나 아니면 투자를 조금만 받아도 살아남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스타트업은 대부분 이 데스밸리를 못 이기고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너무나 가파르게 밑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면 이게 뭘까요? 빚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법인이든 개인이든 대출이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전에 비용을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컷을 해야 됩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드랍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다른 전략들도 많아요. 초반부터 조금씩 이익을 내는,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우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저희는 이 전략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학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데스밸리를 지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J커브를 그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급격한 성장을 못 이뤄내고 성장하는 데만 급급한, 생존하는 데만 급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잘 잡고 또 이 데스밸리를 지나간 이후에 어떻게 우리 프로덕트를 더 고도화해서 수익을 창출할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고민 없이 일단은 모객만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장수 이론이라고 하는데 일단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무엇이든 팔 수 있다는 거죠. 자, 스타트업의 J커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고 한다면 1년차에서 3년차는 0에서 20억, 4년차부터는 20억 원에서 60억, 5년차 60억에서 180억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J커브를 그릴 수 있는 연차별 매출액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못 미친다라고 한다면 J커브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연한 얘기들인데요. 고정비 절감, 당연히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죠. 월세, 월급, 사무 집기 비용, 전기세 이런 것들 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내가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출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그런 복잡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저희는 30만원에서 50만원 결제 안 맞습니다. 바로 지출하고 나중에 보고만 해요. 직원을 믿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서류 작업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서류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노션 같은 툴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나중에 찾아보기도 쉽고 동료에게 공유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스타트업의 빠른 의사결정이 되지 않는다면 시장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고 그건 결국에 손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노션이 뜰 것 같다 라는 어떤 논의가 있은 후에 한국에서 가장 먼저 출판을 했고요. 노션 본사와 계약해서 와디즈 펀딩으로 굿즈 펀딩도 나갔습니다. 노션 본사에 굿즈도 공급했고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빠르게 캐치해서 누구보다 먼저 선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벤져스라고 밑에 써놨는데요. 작은 팀 높은 성과를 지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4명이 있는데 매출액이 40억이에요. 직원이 10명이 있는데 매출액이 40억이에요. 직원이 100명이 있는데 매출액이 40억이에요.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많아짐으로써 불필요한 긴장감과 의사결정의 복잡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늘어나는 것이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내가 만든 프로덕트가 얼마만큼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죠. 자, 팀.
좋은 팀원들을 만약에 불러 모았잖아요. 어벤져스 같은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우리 회사를 떠나지 않을 만한 장치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자율성 보장, 당연히 권한도 주는 거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해야 되고요. 높은 연봉과 빠른 퇴근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스타트업에서 높은 연봉과 빠른 퇴근을 못 할 수도 있죠. 높은 연봉을 못 드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건이 되는데 안 주는 것과 여건이 안 되는데 못 주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명료한 비전이 있어야 되고 일을 하는데 확실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국가 사업을 하게 되면 문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사업을 하는 게 초반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팀원보다 더 좋은 팀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믿음. 팀원 자체가 복지인 거죠. 나를 성장하게 해줄 수 있는 팀원이 들어올 거고 두 번 얘기 안 해도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모티베이션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팀 얘기를 해드리니까 팀을 구성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월급이 밀리는 것보다 혼자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탠포드에서 샘 알트만이 강의한 내용에서 발췌해왔습니다. 저는 이 강의가 너무 좋아서 두세 번씩 돌려봤는데요. 이 말에 정말 공감을 해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딴짓 하느라 막상 사용자들이 사랑할 만한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딴짓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딴짓일까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고 고객과 소통하며 운동하고 식사하고 그 외에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품을 만들고 고객과 소통하며 운동하고 식사하고 그 외에는 다 딴짓인 거예요. 네트워킹 하고 계시나요? 데모데이 하고 계세요? 문서 작성에 치이고 계신가요?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적정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네트워킹도 그렇고 데모데이도 그렇고. 근데 제품을 만들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일하지 않고 돈을 벌겠다는 생각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디어, 제품, 팀, 실행, 비즈니스 모델, 시장, 사명. 이것들 중에 단연 저는 사명을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곧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열정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7가지가 갖춰지기 전에 어떻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할지 생각하기보다 왜 이것을 굳이 내가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세상에 좋은 아이디어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보다 실행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좋은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슴을 울리는 아이디어가 아니라면 또는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논리적 허점이나 비약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꼭 될 만한 것 같은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은 한 아이템을 선정해서 출발하기 시작하면 물론 멈출 수는 있지만 한번 쏟아부은 리소스의 대가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2번, 남의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도 있어도 그 안에 있는 깊은 통찰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여기 태용의 유튜브 채널인데요. 천재 개발자가 전하는 사업의 성공 확률 높이는 방법이라는 영상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데모데이 같은 데 가서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 있는 좋은 아이템들을 보면서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그 아이템을 고민하고 그것을 개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인재 밀도도 굉장히 높고요. 아이템에 대한 통찰이 굉장히 깊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의 아이디어를 보고 그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아이템, 여러분들이 고민했었던 아이템을 가지고 출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메모 앱 같은 경우에 노션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버노트가 굉장히 유명했었죠. 이런 웹과 앱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데서 못 만들까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큰 기업에서는 TF가 결성돼서 그런 사이드 프로젝트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껴오는 것은 결국에 겉모습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없앨 기능인데 모방하는 쪽에서는 그 기능을 주력해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남들의 조언을 적절하게 들으면서도 듣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는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존의 산업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이해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회사는 대학 설립을 한다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주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저희는 시스템을 구현해냈습니다. 넷플릭스가 기존 산업의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DVD 산업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DVD 산업을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넷플릭스보다 10배 더 큰 기업인 블록버스터, 이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를 인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거절했어요.
또 항상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DVD 산업에서 스트리밍 산업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고전 시장에 도전한다면 그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제품입니다. 제품을 개발하기도 힘들고요. 그것을 고객이 사랑하는 제품으로 만들기도 힘들고, 동시에 내가 사랑하고 직원들이 사랑하는 제품으로 만들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대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문서 처리도 하게 되고요. 네트워크도 하게 되고요. 팔로우 개척도 하게 돼요. 마케팅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제품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MVP 제품을 만들었다면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구현할지에 대한 큰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그때 투자 받을 때마다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면 그 로드맵대로 가지 않아요. 중간에 투자자의 요구사항, 개발자의 요구사항, 고객의 요구사항, 또 직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계속 피버팅 됩니다. 그렇지만 로드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샘 알트만이 스탠포드 교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수가 적당히 좋아하는 것 말고 소수가 열렬히 사랑하는 제품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다수가 적당히 좋아하는 것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을 만들고 고객을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당근마켓에서도 고객 1000명을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처음 타겟팅은 소수가 열렬히 사랑하는 제품, 타겟팅을 더 좁혀서 시장에서의 유니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 결국엔 계속 유니크한 제품만을 만들 수는 없어요. 나중엔 다수가 적당히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의 포지션은 소수가 열렬히 사랑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팀 얘기입니다. 팀은 굉장히 어렵죠. 관리하고 채용하는 것보다 해고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미션을 공유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체계화할 수는 없고 스타트업을 해보시면서 체계화가 됩니다. 그리고 채용을 할 때에는 굉장히 깐깐하게 채용을 하시면서 투자자를 볼 때나 아니면 공동대표를 데리고 오거나 인수합병을 하거나 프로젝트 단위의 협업을 하거나 할 때 이 고용만큼 깐깐히 안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내이사, 사회이사, 단순 고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분들이 직원으로 들어오신다면 고용할 사람이 아니라면 같이 협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해고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예요. 그 사람이 딱히 문제가 있다기보다 회사가 어려울 때 권고사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채용도 이 해고만큼이나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적어도 1멤버스 이상은 해주는 사람이어야 회사 전체로도 봤을 때 누군가를 잘라야 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고 보상하셔야 됩니다. 회사의 이익이 계속 올라간다고 해서 그 회사의 이익을 회사의 이익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인재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줘서 회사의 분위기와 인재들의 자존감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타트업은 한 명 핵심 멤버가 나가면 그대로 무너질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특히 개발, 테크와 관련된 것들은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제주도에서는 거의 최고임금을 주고 있고요. 주 4일 출근과 주 5일 출근을 선택할 수 있는데 10시 출근에 5시 퇴근입니다. 심지어 근무 시간도 작은데 임금은 다른 회사보다 높아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에게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의사결정은 따로 결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에도 자율성이 보장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업무의 권리가 수반되지만 전적인 책임은 대표가 집니다. 그래야 자신 있게 시도해 볼 수가 있잖아요. 다른 일도요. 그리고 팀 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꼭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술인지 실행인지 전략인지 마케팅인지. 왜 그러냐면 좋은 인재들이 찾아왔을 때 앞으로 이러한 급의 인재를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기술력은 충분한데 개발자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 부족한 인재가 누구인지를 판단해보고 그 인재를 뽑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소규모 고용으로 극적인 효과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액이 10억인데 또는 100억인데 직원이 4명 있는 것과 40명 있는 것과 400명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르고 4명 있을 때의 인재 밀도, 그러니까 빠른 의사결정을 하게 해주고 업무의 복잡도는 줄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월급도 굉장히 올라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7번, 모든 인원이 히어로급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 히어로급 인재가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책이나 강의 같은 게 무제한이거든요. 보고 싶은 강의는 바로 사드립니다.
그리고 선 결제하고 후 보고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고 싶은 강의가 있으면 그냥 사서 보는 거예요. 실행에 있어서 빠른 실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안 될 것 같은 아이템에 빠른 포기도 필요합니다. 저희도 3년 동안 진행해오던 프로젝트를 드랍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그걸 포기하고 다른 것에 집중했더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리소스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뒤에서도 설명을 할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하나하나의 용어들을 전부 다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진 않을 거예요. 이 비즈니스 모델은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광고로 돈을 벌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요.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은 약할 수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야 지속 가능성이 있게 돼요. 직원들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상품이 좋으니까 광고를 하면 입소문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발품을 팔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광고도 하지만 전단지 광고도 초창기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시장입니다.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장을 새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그 길은 매우 어렵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만약에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신다면 먼저 입지를 다져 놓으시고 조금씩 개척해 나가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는지 냉철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굉장히 크게 잡아서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너무 크게 잡거나 아니면 시장을 너무 협소하게 잡아서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너무 작게 잡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냉철하고 이성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게 비즈니스 모델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뒤에 거점 시장 같은 용어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미션, 이 사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일을 해오면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줘요. 이 중심을 잡는다는 게 피버팅을 계속 해나가면서 회사가 조금씩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돈도 더 잘 벌리고 그게 시장에서 요구하는 방향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혁신 대학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럼 돈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계속해서 흔들려요. 예를 들어서 교육과 전혀 상관없는 기업에서의 큰 투자 제안이 온다거나 이런 어떤 이벤트들이 하나하나 있을 때마다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애자일, 린 스타트업, 스프린트, 이거는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한 방법론이고요. 애자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덕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거고, 린 스타트업과 스프린트는요, 어떻게 하면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고요. 최소 기능 제품, 여러분들이 모든 기능들을 다 구현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웹이나 앱 또는 어떤 시스템들은 초창기에는 당연히 아주 미니멀한 제품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완성도는 높아야 돼요. 고객이 사랑해야 될 제품이니까요. 투자를 받기 위한 제품일 수도 있죠. 이런 제품을 최소 기능 제품이라고 하고요. MV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장 세분화, 거점 시장, 잠재 고객, 사용자 특징 분석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ROI는 내가 투입한 리소스 대비의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 프로젝트가 ROI 나오는지, 또 여러분들이 직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게 ROI는 나오는 작업인지. 때로는 ROI가 나오지 않는 일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중심을 잘 잡아야 되고요. 내 프로덕트의 핵심 기능이 무엇인지 설정을 하고 우리 프로덕트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수치화하는 게 좋죠. 경쟁력을요. 그리고 고객이 우리 프로덕트를 구매하는 모든 플로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걸 하기 전에 비즈니스 모델이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비용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광고를 했어요. 그러면 한 명당의 클릭 단가가 산정되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신규 고객 유치 비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품을 어떻게 성장시킬지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고요. 브랜드 자산, 고객 자산을 확보하고 단기, 중기, 장기 전략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스타트업은 타이밍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갈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용어들,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하기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우선순위 행동은 무엇인지를 먼저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DAU, WAU, MAU 같은 경우에는 얼만큼 우리 서비스를 유저가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객 생애 가치, 고객 한 명이 가지는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치화가 필요하고, 이 고객 한 명을 유치하는 데에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분석이 필요하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부딪히면서 하나씩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준비하게 되면 스타트업에서는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움직여야 할 때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넷플릭스의 예를 들었을 때 지금 DVD 산업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 건가요? 여러분들이 하려는 그 사업에서요? 충분히 알 만큼 알고 갈 수는 없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죠. 제주에는 여러분들의 성장을 도와줄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제주 더큰넬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국에 있죠.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혁신성장센터, 스타트업베이, 스타트업베이는 서귀포에 있고요. W360, IT와 관련된 기업들이 입주하는 곳이에요. 제주테크노파크, 난그늘의 공간은 무료입니다. 다른 기관들과 다르게 입주 심사가 없어요. 그냥 가셔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공간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난그늘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요. 난그늘이 만능은 아닙니다. 주소지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데스크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선 주소지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 8만원 정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주소지 등록을 하고 난그늘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제주산학융합원, 굉장히 좋은 사업들과 교육들을 하고 있죠. 제주대 링크플러스 합단, 이런 기관들이 있고 각각의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제주의 스타트업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다뤄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투자는 결국에 빚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 갚아야 되는 투자로 투자를 받게 됩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갚아야 되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다면 저는 투자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대출을 권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2천에서 5천까지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도 되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는 2천에서 5억까지 역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실적에 따라 좀 다릅니다. 앞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실적에 따라 대출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자, 신용대출도 받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런데 대표 월급액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 월급이 밀렸다고 해서 카드론을 사용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대출 퍼센테이지가 다 올라가게 됩니다.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는 많은 기업의 대표님들이 마이너스 통장까지 파시면서 사업을 일궈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그 데스밸리를 이겨내는 것이 힘들죠. 자, 개인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2천까지는 연 4점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신용도가 좋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1억이 나올 수도 있고 1억 5천이 나올 수도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 성장에 대해서 잠깐 다뤄봤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제주의 스타트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주의 스타트업에 관심이 없으시다면 5번째 강의로 바로 가시던지 아니면 여기까지만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